안녕하세요. 전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를 뽑아서 데리고 있던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엔 워낙 회사가 작아서 직원도 별로 없고 하니 사장님이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저를 예뻐라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랬거든요. 사장님이 출장 가시거나 할 때 다른 직원들은 농땡이도 좀 부리고 그랬지만 전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저 성실히 출근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걸 또 착하다고 출장 다녀오며 이것저것 많이 사다 줬습니다. 꽤 비싼 선물도 많았어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적이 처음이라 그랬는지 저를 좋아해 주니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꽤 젊은 나이에 자기 회사를 가졌으니 저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뭐 때문이었는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나름 그게 서운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코가 제대로 꿰습니다. 혜자야,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오래갈 사람이라는데 나한텐 네가 꼭 그럴 사람인가 보다.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라니까. 그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 너한테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덕분에 사회생활 재밌었고 힘도 별로 안 들었어요. 감사해요. 혜자야, 너 그냥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어려서 그랬겠죠.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전 덜컥 코가 꿰어서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한 직후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전 그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설레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자야, 신부 측 축의금 받은 거 어떻겠어? 혹시 부모님이 다 가져가셨니?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하면 여자한테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까 패백 끝나고 나서 패백비 받은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 아니 그럼 그거 오빠한테 다 맡겨. 내가 회사 경영도 해봤고 하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너보다 낫잖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엄마가 비상금으로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건 장모님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라고 하신 거고 나랑 살면서 만약의 경우라는 건 없어. 혹시 너 나 못 믿어? 못 믿으면 지금 여기 같이 신혼여행 가고 있겠어요? 됐어 그럼. 가능한 빨리 그거 좀 나한테 보내. 알겠지? 오빠가 그거 몇 배로 불려서 다 돌려줄게. 신혼여행 내내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바뀔까 싶었는지 저를 단돌이 했어요. 다녀오자마자 바로 절 은행으로 데려가 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죠. 남편은 그 돈을 몽땅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회사를 차려던 것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셔서 남편한테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고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셨고 그걸로 남편은 어디서 물건들을 싸게 받아다가 더 붙여 파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은 가끔씩 저한테 수익이 몇 프로 되고 있다. 거 봐라. 나한테 돈 맡기길 잘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한 후에는 한 주머니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때 전 남편한테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를 받아서 썼었는데 남편은 카드를 썼거든요. 당시는 신용카드라는 게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으니 그게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카드 회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더군요. 무려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전 정말 그런 액수를 쓰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여보, 그런데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거 어차피 다 너한테 들어간 돈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저한테 들어갔다고요? 전 이런 거 쓴 기억이 없는데. 아, 무슨 소리야.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받은 선물들이랑 우리 신혼여행 간 거, 그게 다 뭘로 갚겠어? 그럼 혹시 몇 달은 더 이만큼씩 카드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는 건데요? 12개월로 산 것도 있고, 뭐 나도 몰라. 하도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 알고 보니 저한테 했던 선물이며 신혼여행,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등 남편은 모두 카드로 결제했었고 그걸 결혼 후에 갚게 된 거였죠. 회사 문을 닫은 후로는 남편이 딱히 돈을 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 내심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혜자야, 오빠가 말이야. 투자한 종목이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틀림없이 내일 떡상한다. 팍팍 오른다는 얘기야. 그거 팔아서 카드값 내면 되니까 넌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어두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은 원래도 자주 마시던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요. 식사도 안 했잖아요. 야, 술 사다 놓은 거 더 없냐? 술을 안 마시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투자한 돈을 전부 잃었다더군요. 제가 준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제가 알기론 남편이 그나마 회사를 정리하며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못해도 억 단위는 되는 돈을 한 방에 다 날렸다는 겁니다.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앞으로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좀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 먹고 튀었다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 너 벌써부터 남편 무시하냐? 인생 한 방이야. 나 그 돈 한 방에 번다고. 그 당시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 사셔서 자주 들락거리셨는데 한 번은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방 안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걸 보고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니? 넌 여자가 어떻게 하길래 얘가 이 모양으로 뻗어 있는 거야? 어머님, 이이가 주식 투자라는 걸 했는데요. 그걸 다 날렸대요. 그리고는 매일 이렇게 술만 마셔요. 어머님이 야단 좀 쳐주세요. 뭐야? 남자가 뭘 좀 하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 그걸로 내 아들 들들 볶았니?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랐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돌았죠. 여전히 카드값은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큰돈 벌어오겠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은 술에 쩔어 살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마침 제 뱃속엔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말하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아이가 생긴 것이 좋고 축복받은 일이란 생각보다는 엎친 데 덮친다고 왜 하필 지금이란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막막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술냄새 풀풀 풍기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그래도 지 새끼라고 싸고 두는 시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좋아라 하더군요. 저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죠. 야, 술 가져와, 술. 여기 술 떨어졌잖아. 거기 있잖아요. 안주는? 안주 없냐? 계란말이 좀 해가지고 앞에 좀 갖다 놔봐. 뭐해? 당장 갖고 오라니까.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나도 더는 못 참겠다고요. 2년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하루하루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져 갔지만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동네 세탁소를 도와주고 돈을 받기도 했고, 가끔 남의 집 청소며 빨래도 했어요. 몸을 쓰는 일이 조심스럽긴 했지만 집에서 남편 술에 쩔은 꼬라지나 보고 술주정에 폭언을 듣는 것보다는 하루에 이렇게 잠시라도 밖에 나와 있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거 없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나 잘못 맞아서 아이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긴 했죠.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너는 배불러가지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어머님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둘이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럼 애는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잘한 거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네요.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말대꾸한다고 혼자서 궁시렁거리다가 입을 다무셨죠.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제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조금도 편안한 날이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배는 불러왔고 드디어 산딸이 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날 남편도 시어머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혼자서 이를 악물며 반나절이 넘도록 진통을 한 끝에 낳은 제 아이는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산후조리고 뭐고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고 눈을 맞추던 순간 왕왕 울어대다가 제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며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던 아이를 본 순간 두렵고 막막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마치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뒤늦게 오신 친정엄마도 제 손을 꼭 잡고 다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혜자야, 얘 방긋방긋 웃는 것 좀 봐. 예쁘지 않니? 너 처음 태어났을 때랑 똑같아. 착하고 똑똑하게 클 거야. 다를 생각 말고 이 아이만 보렴. 응? 친정엄마의 얘기는 복잡했던 마음을 좀 더 누그러뜨려줬습니다. 하지만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병신 같은 년 병신 새끼 나왔잖아? 예! 아유, 이거 당장 갖다 버려라! 어머님 핏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핏줄은 필요 없어. 에이씨, 허탕 쳤네. 허탕이라뇨?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꼬라지나 보자고 병원에 달려온 줄 알아? 당신 자식이잖아요. 입 닥쳐, 쪽팔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앞으로 이 아이를 보는 세상의 시선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구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울타리가 되어 지켜줘야 한다고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랑 작자는 어디로 나가고 없었고 시어머니만 세상 무너진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갖다 버리지. 그걸 꾸역꾸역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는. 어휴. 애가 들어요, 어머님. 말씀 조심해주세요. 들으면 뭐? 그럼 병신더러 병신이라 그러는데 뭐 잘못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짝에 내려놓고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을이라뇨? 애 이름이 을이라고요? 그것도 돈 주고 지은 이름이야. 명줄이 짧아지는 이름이란다. 부를 때마다 기운 죽는다고 자주 부르라는데 너나 자주 불러줘. 난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는 어디 가서 단명하는 이름이라며 아이의 이름을 그따위로 받아왔더군요.
제가 반발할 걸 뻔히 아니까 아예 남편 시켜서 출생신고도 그 이름으로 해버렸더라고요. 우라가 치밀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미신 같은 운명 따위에 지지 않을 강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죠. 아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보채지도 않고 순하고 밝았습니다.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었죠. 언제부턴가 밖으로 나돌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술주정뱅이 남편의 악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 삶이었지만 아이의 그 웃음이 절 숨쉬게 했습니다. 비록 무릎 아래 다리는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도 빨랐어요. 아이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차 한 대를 집 앞에 대놓고는 저더러 빨리 애를 데리고 나오라더군요. 어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생겼겠다. 바람이나 쐬러 가자니까. 그럼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애 기저귀랑 분유랑 이유식이랑 옷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가까운 데 갈 거야. 그래. 빨리 좀 나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좀 나오라고. 그렇게 전 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한 번 보챈 적 없는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환경이 낯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를 안고 계속 달랬습니다.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타박했죠. 시끄러 진짜. 주둥이 좀 닥치게 해봐라 좀. 병신짓하네 아주. 내가 저 병신 때문에 멀미가 다나. 젖을 물리든 어쩌든 그만 좀 물게 하라고. 저기 들어가자. 저기 차 세우고 너는 가서 하게 좀 어떻게 조용히 좀 시키고 와봐.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옆 차에도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엄마가 보여 급한 대로 기저귀를 빌려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기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달랜 후 잠든 아이를 업고 나왔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보는 차라 헷갈렸나 싶어서 아이를 업은 채로 휴게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남편의 차는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저귀를 빌렸던 옆차의 애엄마가 저를 보고는 조심스레 얘기해 주더군요. 저기 아까 허겁지겁 차 떠났어요. 제가 애엄마 안 왔다고 했는데도 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은데. 아이도 있는데 애엄마가 울면 안 되죠. 경찰에 어떻게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애초에 여행이니 뭐니 다 헛소리였던 겁니다. 저와 아이를 이렇게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아무 차이나 뛰어들어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세상의 전부일 아이요. 정신없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쯤 하고 그 차를 얻어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저에게 지옥이었으니까요. 제 꼴을 본 친정엄마는 눈물부터 흘리셨지만 저는 내내 독한 마음을 먹었기에 눈 질끈 감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서방이랑 헤어질 거야. 애까지 낳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어떻게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나 엄마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 제발 나한테 참으라고 하지 마. 참고 살라고도 하지 말고. 나 진짜 더는 못 살아. 혜자야, 의리를 봐서라도. 아니, 의리 때문에라도 더는 그 집안에 못 살아. 의리,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엄마. 나 우리 의리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으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 돌아가라고 하지 마. 당시만 해도 애딸린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라 엄마가 그러셨던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꾸역꾸역 버티며 결국 살아내는 엄마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결국 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뒤로하고 그 길로 의리를 들쳐업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놈의 집구석에 갔습니다.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나오기 위해 갔습니다. 가자마자 문을 열고 남편 새끼한테 이혼하자고 냅다 소리부터 질렀죠. 남편의 반응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너 같은 새끼랑 1분 1초도 더는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나 당장 나갈 거니까 붙잡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 붙잡긴 내가 왜? 나 고마워서 춤이라도 추겠는데? 내가 할 소리를 대신해 주시다니 어떻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값이오? 애초에 내가 인간 같지 않은 거랑 얽히는 게 아니었는데 책임감이란 건 네 대가리 속엔 없지?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모질인년이랑 다리병신까지 왜 책임져야 되는데? 끝까지 남편 새끼는 저와 의리에게 폭언을 퍼붓더군요. 벼락 맞을 놈, 천하의 나쁜 놈.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저는 그 집구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없이 자라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파출부며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나갈 때에도 의리와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업고 안고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했고 아이와 눈을 맞추는 일을 소홀히 한 적 없죠.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려고 했고요. 누구 못지않게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들과 직면해야 할 때도 있었죠. 의리를 놀리는 아이들은 부지기수였고요. 야 병신아 절로 가! 병신이래요. 다리 없대요. 나 놀리니까 재밌어? 당근 재밌지. 겁나 재밌는데. 그런데 친구야, 난 너랑 얼굴도 다르게 생겼고 키도 다르잖아. 그게 어쨌다고 병신아. 그냥 너랑 나랑 그렇게 다른 거라고. 넌 다리가 있고 난 없고. 사람들은 다리가 다 있는데 너만 없는 거야. 아니야. 세상엔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손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럼 넌 다리 없어도 돼? 당연하지. 봐. 나 이렇게 가짜 다리 끼고 너랑 미끄럼틀도 탈 수 있어. 나랑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볼까? 그래? 내가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그건 좀 이해 부탁해. 다리가 없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라고 저는 늘 아이에게 가르쳤고 정말 아이는 전혀 불행하지 않은 아이로 오히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스스로 설득하는 당차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될 때마다 새의리를 따르는 친구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이 단명시킬 이름이라며 지어준 개떡 같은 이름은 정식 절차를 거쳐 새의리라고 개명해줬습니다. 갑을병정할 때 그 을이 한자로 새의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글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 몸도 마음도 새처럼 자유로운 아이로, 이름처럼 예쁜 아이로 자라라고요. 새의리도 바뀐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요. 받아쓰기도 맨날 100점 받아오고 반에서 1등만 하던 새의리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턴 학급 반장도 도맡아 있어요. 제가 결혼이란 선택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딸을 낳고 기른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새의리는 당차고 야물딱진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미로서의 미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장애로 태어난 걸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심지어 피줄한테까지 모진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새의리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내 다리 보면 가슴 아파? 왜? 그런 거 같아? 응. 엄마 얼굴 보면 또 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 아무래도 엄마가 미안한 게 있지.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 다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절대로 내 잘못 아니니까 당당하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은 것도 엄마 잘못 아니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를 위로할 줄도 아는 착하고 멋진 딸. 그런 딸을 위해
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건물을 청소하고, 점심시간엔 식당 홀서빙에 설거지, 저녁엔 전단지까지 돌리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새 딸은 법대에 진학했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게 됐어요. 이제 고작 20살인데도 열심히 해서 40패스 누구보다 빨리 할 거라며 엄마 고생 더 빨리 끝나게 해주겠다는 철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으로도 감사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딸, 부족한 것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우연히 전에 살던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아줌마 남편 다른 여자 만나서 팔자 고쳤어요.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몰라. 여자 돈으로 뭐 사업인가를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났다네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술독에 빠져 살 텐데.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술도 안 마시는데. 저랑 살면서는 술에 쩔은 밑바닥 인생처럼 미천 다 보이며 살더니 어쩐 일로 개과천선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들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인간 말종들이 하하호호 하며 잘 살고 있다뇨.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인생을 더럽히던 쓰레기들을 그나마 일찍 걸러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요. 오히려 재혼했다는 그 여자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버린 쓰레기를 주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일을 다 마치고 새으리 저녁 먹일 장을 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전 남편 눈과 마주쳤습니다. 딱 보기에도 지 같은 쓰레기랑은 안 어울리는 스포츠카를 뚜껑까지 열고 타고 가던 중이더군요. 옆에 시모는 지랑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밍크코트까지 쳐입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타고 있었죠. 야, 너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야, 바지 좀 새 거 사 입어라. 무릎도 다 나와가지고선 어디 빵꾸 안 났냐? 아유, 얘나 지금이나 지질이 궁상이네 전혀. 아유, 그 병신년은 어쨌냐? 죽었냐? 내다 버렸어? 보나마나 일찍 죽었겠지 뭐. 내 말 맞지? 순간 들고 있는 장바구니로 두 연놈의 대갈통을 깨부시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똑같은 인간 되는 거다 싶어서 들은 채만 채 본채만 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기분 더러웠어요. 평생 한번 마셔본 적 없는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어서 보톡스를 맞은 건지 어쩐 건지 포동포동 살찐 연놈들의 볼따구니에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딸애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혹시 어디 아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아주 건강해. 그냥 오는 길에 못 볼 꼴을 좀 봤더니 속이 좀 뒤틀려서 그래. 그럼 엄마 뒤틀린 속 풀어줄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줄까? 엄마, 놀라지 마. 나 있잖아. 판사 됐어. 김세율 판사. 어때? 그래, 어울리다 뿐이니? 우리 세율이 대한민국 최고 판사가 될 거야. 누구 딸인데, 안 그래? 이를 악물고 핏덩어리를 들추업고 나온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펑펑 울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끊임없이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딸애가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무슨 소리야. 난 고생한 적 없어. 네 덕에 매일매일 행복했지. 이제 엄마 다니던 일 그만두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너 잘 크는 거 보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건데? 엄마, 고마워. 나 여기까지 온 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잘 알아. 내가 두고두고 평생 동안 갚을게. 빚은 것도 없는데 갚기 뭘 갚아. 지금까지 너 하던 대로 좋은 판사 되면 그게 보답이지. 엄마 있잖아. 만약에 엄마한테 진짜 큰 잘못을 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을 주고 싶어? 딸의 질문에 전 당연하게도
그 인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 어떤 벌이 법전에 있는지 모르겠다만 난 그냥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건데? 엄마도 참 그런 벌은 없어. 나도 알아.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냥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혹시 엄마도 있나 해서. 뜬금없기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 얘기도 거기서 그냥 끝내고 잊어버렸습니다. 늘 자랑스러웠던 딸은 판사가 된 후에도 자기 몫을 훌륭하게 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딸, 세율아, 이거 엄마가 스크랩 해놨다? 하여간 엄마는 완전 딸바보야, 딸바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단호박 판사 김세율의 국민재판 참여 만관부? 네가 왜 단호박이야? 아, 그거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든지 칼같이 딱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호박이라고 그래. 단호하다 뭐 그런 뜻이야. 내가 다음 주에 금융사기범 대국민 재판 하나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범죄자여서 만관부,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의 줄임말 뭐 그런 뜻이야. 네가 하는 재판이 이렇게 기사일 단하고 내 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엄마도 와서 한번 볼래? 엄마 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꼿꼿하게 지키며 힘 있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는 판사로 유명했어요. 어려서부터 지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도 지지 않고 똑부러지게 상대하더니 꽉 그대로 큰 거죠. 누가 돈을 주고 청탁을 한다거나 하면 재판정에서 아예 대놓고 쓴소리를 해대는 정의로운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얘기대로 전 얘가 얼마나 좋은 판사인지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그 재판정에 나온 죄인들이 법정에 등장한 순간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두 사람은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전 확실히 봤습니다. 딸애 역시 저처럼 두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지 아빠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핏줄을 못 속이는 건가요? 닮은 구석까지 있어서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가 두 사람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봤으니 딸애도 그 연놈들의 정체를 확신했겠죠. 근데요, 웃긴 건 두 연놈이었어요. 판사석에 앉은 딸애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리고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딸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지, 판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딱 알아보시겠죠? 저는 딱 알아보겠는데요. 으라, 너 의리 맞지? 네 이름 내가 지어준 거야. 내가 네 할미다.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잘 컸구나. 의리? 제 이름이 의리였어? 뭐 아무튼지 간에 으라, 아빠가 좀 억울하게 여기 온 거 너도 잘 알지? 판사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억울함 좀 풀어다오. 아휴, 내가 진짜 작정하고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 야가, 아이고 내 손주 새끼. 이 할미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응? 피고인들 조용히 하세요. 계속 떠드시면 법정 모욕죄로 법정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떠들다니. 아빠가 몇십 년 만에 딸 만나서 반가워서 얘기하는데 떠든다니. 그거 좀 섭섭하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법정 모욕죄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 조용히 할 테니까 잘 좀 부탁해. 응? 피고인 이철용과 피고인 함진숙의 국민참여재판은 법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전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저도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재판의 경우 법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사가 재판을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엔 지금이야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피고인들과 판사가 친족 관계이다 보니 딸애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대신 딸애의 동료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재판정을 나서는 딸애의 뒤통수에 대고 두 연놈들은 그지처럼 용서를 구걸하더군요. 으라, 아빠야 아빠. 아빠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에이씨, 네 엄마가 너를 못 만나게 해가지고. 예, 아가, 할미 이제 깜빵 들어가면 죽어야 나와. 아유, 제발 이 할미 좀 불쌍히 여겨다오. 두 사람의 그지 같은 구걸은 곧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애를 대신해 이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불벼락 같은 호통을 쳤으니까요. 피고인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입 다무세요. 아니,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 애가 제 딸이거든요. 딸이요? 세상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을 길거리에 내다 버립니까? 네? 아니, 판사님이 그걸 어떻게. 상습폭력, 아동학대 및 유기. 판사의 얘기에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금융사기범의 재판인 줄로만 알고 왔는데 아동학대라니 놀랄만도 하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명할 순 있죠.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 역시 배심원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본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딸애한테 들어보니 그 판사는 딸애와 아주 친한 동료였어요. 딸보다 더 냉철한 판결을 내리기로 소문이 자자한 판사였죠. 세율이의 지난 얘기들을 다 알고 나서는 그 모진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우리 세율이를 아주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엄한 판사의 얘기에 두 연놈들의 주둥이가 싹 다물어졌습니다. 솔직히요, 판사님이 안 그러셨으면 저라도 달려나가서 그 주둥아리를 확 닥치게 했을 겁니다. 애초에 양심 같은 거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따 대고 이제 와서 지 딸이며 손녀라고 핏줄 행세입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다못해 지들이 직접 갖다 버린 과거는 국 끓여 먹었답니까? 뭐요? 용서해달라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후한무치한 인간들. 언감생심도 유분수죠. 1분 1초도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랑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쏠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못하면 언제라도 뛰쳐들어가 그 두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기우였습니다. 판사는 악랄한 두 인간의 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불쌍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쳤더군요.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액수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2년 전엔 깡통 전세로 수십 명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수를 썼는지 집행유예를 받았었더라고요. 죄질도 나쁜 데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인간들 어찌나 뻔뻔한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를 파네. 끝까지 지들은 죄가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잡아떼는데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래서 더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철용,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입수된 증 제235를 몰수한다. 피고인 함진숙,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입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예? 아니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안 돼요 판사님, 전 굴복 못해요. 아까 그 판사 데려와. 그 판사가 내 손녀라니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들이 한 짓을 뉘우치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 내가 벌을 주지 않아도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때 하필 그 두 것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콧방귀나 쓰게 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인간들이 저를 향해 외치더군요. 여보, 혜자야. 너 거기 있었구나. 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얘, 너 거기서 뭐하니? 네가 가서 애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래, 우리 항소할 거니까 감형 좀 해달라 해. 선처 뭐 그런 거 있잖아. 살맛 떼고 산 정을 봐서라도 부탁 좀 한다. 응? 여보, 그럴 거지? 나 당신 믿는다? 거기는 법정이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데다가 제 딸이 판사라는 걸 사람들도 다 아는데 혹시라도 딸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선 그냥 가운데 손가락만 조용히 올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두 것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인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어이 거기 둘 도와달라고? 그래 여보, 역시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애한테 얘기해 줄 거지? 다시 판결해 달라고 할 거지? 내가 잘못했다. 응? 진심으로 이렇게 빌게. 아니 내 손이 지금 묶여 있어서 빌지 못하는데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몇 년만 좀 깎아줘. 무식한 거 그만들 좀 티내지. 법이 무슨 장사니? 깎아주긴 뭘 깎아줘. 없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쏙 빼놓고 니들은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돼지처럼 피둥피둥 살이 올랐냐? 내가 니네 같은 인간한테 당하고 혼자서 새으리 키운 게 25년이야. 니들 둘 형량 합하면 딱 그만큼이네. 깜빵에서 주는 밥 삼시세끼 처먹으면서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반성들 좀 하셔. 니들 재산도 전부 몰수됐지? 깜빵에서 기어나오는 날부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될 거야. 지금은 용서를 구걸하지만 나오면 진짜 구걸을 해야 될 거라고. 밥 줄 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뭐? 가명? 가명 좋아하시네. 깜빵에서도 정신 못 차릴 게 뻔하니까 가명은 개뿔, 형이나 더 안 받으면 다행이지. 잘 가라 이것들아. 나는 내 이쁜 판사딸이랑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갈란다. 그렇게 퍼부었어도 몇십 년 묵은 한은 속 시원히 내려가질 않아서 연놈들 끌고 가는 교도관들 몰래 뒤통수를 냅다 한 대씩 후려갈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애가 근사한 저녁밥상을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마음속에 있던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 그래, 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세으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해주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긴가 보다 싶어서 안 물어봤지. 엄마 가끔씩 자다가도 끙끙거리는 거 보면서 마음만 아파 있었어. 그 인간들이 엄마 악몽의 원인이었다는 건 이번에 사건 맡으면서 진짜 우연히 알게 됐어. 그 인간들을 어떻게 벌주나 했는데 지발로 호랑이 굴에 찾아온 거지 뭐. 세으라,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누가 할 소리?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네요, 엄마. 진짜 오랜만에 명치에 얹히는 기분 없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푹 잘 잤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개운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제 딸은 단호박 판사로 명성을 떨치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정의의 판사로, 지들 가진 게 힘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에게는 호랑이 판사로 늘 공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차곡차곡 번 돈으로 번듯한 집도 샀고 제 이름으로 된 식당도 열었어요. 가게 홍보는 아닙니다만 저희 식당엔 100원짜리 메뉴도 있어요. 딸의 부탁으로 특별히 만든 건데요. 돈이 없어서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엄마 밥입니다. 그 어떤 비싼 메뉴 못지않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